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으세요? 그 돈으로 6개월 버틸 수 있습니까? 대출이 있다면 이자만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가 나가죠? 여기서 답이 바로 안 나오면 오늘 영상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에는 1997년 IMF 직전과 닮은 경고등이 동시에 켜져 있거든요. 숫자는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경제가 흔들릴 때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신호들이거든요. 첫째, 환율이 고점권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최근 1년 사이 13% 올랐어요. 여러분 지갑 속 10,000원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둘째, 대출 연체와 폐업 신호가 빠르게 늘고 있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거든요. 셋째, 일자리 불안이 체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게 단순한 뉴스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월급, 여러분 집, 여러분 일자리를 건드리는 경고예요. 1997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말했죠.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같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거든요.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오늘은 위기에서 살아남는 3단계 방어 전략과 기회를 잡는 타이밍을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폭탄을 3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설명 안 합니다. 구조의 연결만 보세요. 첫째, 부동산 도미노입니다. 집값이 흔들리면 전세, 건설, 금융이 같이 흔들리죠. 깡통 전세 피해가 늘어나고 건설사가 버티기 어려워지면 은행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집값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어진다는 데 있어요. 둘째, 좀비 기업 정리예요. 버티던 기업이 금리와 만기 앞에서 한꺼번에 쓰러질 수 있거든요. 코로나 때 빌린 정책 자금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기업이 쓰러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일자리와 월급이에요. 셋째, 베이비붐 쓰나미죠. 은퇴가 몰리면 소비가 꺼지고 장사가 먼저 무너집니다. 올해만 70만 명 이상이 은퇴해요. 소비가 꺼지면 아무리 잘하던 가게도 매출부터 말라버리죠. 정리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자산, 기업, 소비,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세 개가 따로 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면 1997년처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가산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현실이고 위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어느 평일 아침 뉴스 속보 하나가 뜹니다. 큰 건설사 하나가 흔들렸다는 소식이에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증시가 열리자마자 건설주가 폭락해요. 음엔주도 같이 떨어지죠. 외국인이 팔기 시작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봐요. 우리 회사 주가가 떨어졌네? 거래처가 괜찮을까? 구조조정 들어오는 거 아냐? 점심시간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예금 찾으러 온 거예요. 한 직장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 계실 겁니다. IT 기업에 다니는 K씨 이야기입니다. 회사 주력 거래처가 건설 계열이거든요. 며칠 후 팀장이 직원들을 모읍니다. 솔직히 말하면 올해 실적은 어렵습니다. 본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올 겁니다. K씨는 대출이 있어요. 집 사느라 빌렸죠. 월급에서 이자가 꽤 나갑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잘리면 이자는 어떻게 내지? 집은 어떡하지? 일주일 후 경영진이 결정을 내립니다. 인력 30% 감축이에요. K씨 부서는 15명인데 5명을 자르는 겁니다. K씨는 입사 5년 차예요. 애매하죠? 결국 K씨는 정리해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K씨가 일을 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잘한 사람부터 잘리는 게 아니라 먼저 흔들린 산업부터 잘립니다.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통장을 확인합니다. 예금 2천만 원 있어요. 대출은 3억이죠. 월 이자가 120만 원 나갑니다. 생활비에 이자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빼면 3개월도 안 버텨요. K씨는 집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거든요. 다들 급매로 내놓아요. 결국 산 가격보다 30% 낮춰서 팝니다. 이게 준비 안 한 사람의 시나리오입니다. 같은 위기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은 사람도 있었죠. 그럼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같은 시기 다른 직장인 한 명은 달랐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았고 현금을 먼저 쌓았고 대출을 최대한 줄여놨죠. 구조조정이 와도 그는 버틸 수 있었고 남들이 던질 때 그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97년 IMF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은 파산했습니다. 집 잃고 직장 잃고 신용 불량자 됐죠. 다른 한쪽은 부자가 됐어요. 자산을 3배, 5배, 10배로 불렸거든요.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위기 터지고 나서 하면 늦습니다. 위기는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살아남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방어의 핵심은 3가지예요. 빚 줄이기, 비상자금 만들기, 현금 확보하기죠. 첫째, 빚부터 줄이세요. 지금 대출 있으신 분들은 월급에서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20% 넘으면 위험합니다. 30% 넘으면 매우 위험해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더 늘어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지금 당장이에요. 수수료는 들어가죠.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바꾸세요. 앞으로 절감되는 이자가 훨씬 많거든요. 고금리 대출부터 갚으세요. 신용대출 금리가 보통 7% 이상이에요. 적금 이자는 3%죠. 적금 깨서 신용대출 갚으면 4% 이득입니다. 집 팔 것까지 고려하세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현실이에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거든요. 미리 손절가를 정하세요. 둘째, 비상자금 6개월치를 만드세요. 실직해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에요.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6개월치는 1,8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안 되죠. 코인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생존 자금이거든요.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세요. 수익률은 낮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건 돈 불리려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거니까요. 셋째, 현금 비중을 높이세요. 지금 자산의 몇 퍼센트가 현금입니까? 10%? 20%? 최소 40%는 현금이어야 합니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이거든요. 주식은 떨어져요. 부동산도 떨어지죠. 코인도 폭락합니다. 그런데 현금은 가치가 그대로예요. 오히려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죠. 다른 자산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바닥에서 살 수 있거든요. 정리할게요.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대출 있습니까? 변동금리면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고금리 대출 있죠? 적금 깨서 상환하세요. 비상자금 6개월치 있습니까? 없으면 만들기 시작하세요. 자산 중 현금 비중 40% 됩니까? 안 되면 주식이나 코인 일부를 정리하세요. 이 4가지만 하면 당장 터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방어가 끝났으면 이제 기회를 봐야죠. 첫 번째 기회는 달러입니다. 위기가 오면 환율이 폭등해요. 외국인이 돈을 빼거든요. 한국 경제가 위험하니까 돈을 미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1997년 사례를 볼까요? 환율이 900원에서 1,700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2배예요. 900원에 1,000만 원어치 달러 산 사람은 1,700원에 팔면 1,849만 원이 됩니다. 3개월 만에 889만 원 번 거죠. 매수 타이밍은 환율 급등 시작할 때입니다. 일주일 만에 10% 오르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에요. 자산의 30%까지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하거든요. 매도 타이밍은 고점 징후 나올 때입니다. 환율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정부가 개입해요. 한국은행이 달러를 풀기 시작하죠. 뉴스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긴급 발표 나오면 그게 신호입니다.
물론 이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라 위기 구조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중과 타이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주식입니다. 위기 때는 모든 주식이 떨어지죠. 좋은 기업도 나쁜 기업도 다 떨어집니다. 이게 기회예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언제 살까요? 거래량이 바닥 칠 때입니다. 평소에 하루 거래량이 10조 원인데 3조 원으로 떨어졌다면 70% 감소한 거예요.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뜻이죠. 공포가 끝나고 체념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가 바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한국 경제 망해도 안 망하죠.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오니까요. 둘째는 증권주예요. 위기 때는 거래가 폭증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미친 듯이 사고 팔거든요. 증권사는 수수료로 돈 버는 구조예요. 거래가 많을수록 수익이 커지죠. 1997년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증권이라는 회사가 1997년 12월에 1680원이었어요. 1년 후 11,800원 됐습니다. 7배죠. 삼성전자는 1998년 9월에 62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62,800원이 됐죠. 100배예요. 202년 걸렸지만요. 624원에 1000만원 샀으면 10억 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거예요. 1년 만에 팔면 손해봅니다. 3년 버티면 2배 가능해요. 10년 버티면 10배 가능하죠. 그래서 비상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10년 버티려면 그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확실한 수익이 아니라 위기 구조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일 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비중과 타이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전략보다 중요한 게 마인드예요. 위기 때 제일 무서운 건 경제 붕괴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 공포죠. 공포에 지배당하면 합리적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째,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위기 오기 전에 행동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환율이 어느 정도 되면 달러 산다. 코스피가 어느 선까지 떨어지면 주식 산다. 대출 이자가 월 얼마 넘으면 집 판다. 이걸 미리 정해두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군중을 따라가지 마세요. 위기 때 대중은 항상 틀려요. 다들 팔 때 사야 하고 다들 살 때 팔아야 하죠.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셋째,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 찬스예요. 1997년 IMF 때 부자 된 사람들은 지금 건물주이고 재벌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자산 몇십억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주식 산 사람들은 2년 만에 2배 벌었어요.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내일 당장 회사에서 구조조정 발표 나온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달부터 월급이 20% 깎인다. 나는 버틸 수 있는가? 이걸 미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가 올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1997년, 2008년, 2020년처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로 방어하세요. 빚 줄이고 비상자금 만들고 현금 확보하세요. 2단계로 기회를 잡으세요. 환율 급등하면 달러 사고 주가 바닥치면 주식 사세요. 3단계로 마인드를 지키세요. 공포에 지배당하지 말고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일 세 가지 드릴게요. 첫째, 통장 확인하세요. 비상자금 6개월치 있습니까? 둘째, 대출 확인하세요. 변동금리면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셋째요, 계획 세우세요.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적어두세요. 이 세 가지만 오늘 하세요. 내일 하면 늦을 수 있거든요. 1997년 IMF 때 어떤 사람은 파산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면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 위기 속에서 실제로 자산을 키운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다음 편에서 공개합니다.